아트프렌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술사학자 안현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게 될 작가는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트르에서 활동했었던 굉장히 독특한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던 앙리 툴루즈 로트렉입니다. 보통 툴루즈 로트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포스터나 판화 같은 그림을 통해서 한국에서도 자주 소개가 됐었고 하기 때문에 이미 접하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는 인상파가 약간 사그라든다 그럴까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리를 주고 후기 인상주의 작가들이 점점 그 자리를 채우면서 독자적인 모더니즘, 프랑스의 여러 모더니즘 운동 계열들이 나오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로트렉은 그 운동 중에 어떤 하나에 끼어 들어가거나 자기가 여러 사람하고 특징을 공유하고 있던 것이 그다지 없이 자기만의 고유한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들이 툴루즈 로트렉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만이 가지는 특색이 어디에서 온 거고 이 사람의 그림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어디를 목표로 어떤 이야기들을 전달하려고 그랬는지는 따로 놓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툴루즈 로트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사람만의 세계관과 여러 가지 경험치들이 그의 작품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방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툴루즈 로트렉이라는 사람을 다루게 될 때 이 사람이 약간 동시대에 같이 있던 사람들한테 난장이라고 놀림을 받았었을 만큼 약간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자신이 그런 핸디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굉장히 닫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원래 속했던 세계는 귀족 가문의 자손이었었고요. 외아들. 그리고 여러모로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자기의 신체적인 문제 딱 하나 때문에 제대로 이어지지가 못하고 혼자서 겉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어떤 개인적인 비극, 그러니까 가정적인 어려움, 이런 걸 겪었을 때에 이 사람이 가지는 고독함이나 외로움을 장시간 동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있었을 때 영향을 줬었던 어떤 파리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영향받았던 외부 문화, 일본 거세라든가 안 그러면 동시대의 다른 작가들한테 연결이 되는 지점들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방법이 주로 이 작가를 다루게 될 때 대세를 이루는 거의 왕도에 가까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가끔씩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이 툴루즈 로트렉이 가지고 있던 예술 세계를 그런 주변의 설명들만 존재를 한다면 정확히 그 작품들에 대한 강조가 약간 옅어지지 않는가. 왜냐하면 직접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강렬함보다는 약간 좀 기지 넘치고 조금 창의적이고 어디서 본 것 같긴 하지만은 이 사람만의 독특한 점들이 단순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굉장히 잔잔하게 나타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의 작품을 볼 때 오히려 배경이 되는 설명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강조가 되는 지점은 더 힘을 줘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속으로 목표는 그리 잡아봤습니다. 그냥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함께 앞으로 로트렉에 대한 발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64년도에 태어나서 1901년도에 사망을 했는데 생일 이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36살에 생을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환경이더라고 할지라도 요절을 한 작가가 되겠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집안 가문이 귀족 출신이었었습니다. 프랑스의 남부에 있었던 서쪽 남부에 있는 이 툴루즈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은 에어버스 공장도 있고 하던 약간 산업화가 돼 있는 도시라지만 그때는 굉장히 시골이었었습니다.
그 툴루즈하고 알비라는 도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 지역 전체의 대표적인 가문이었던 툴루즈 로트렉 가문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신체적인 장애를 안고 살면서 그다지 이 자기가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파리에서 살게 돼요. 자, 이제 이 사람이 파리라는 특별한 그 도시에 왔었을 때 파리의 환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0년대를 전후해서 프랑스는 산업혁명이 굉장히 가속도를 붙이면서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도였었던 파리는 서둘러서 이 산업혁명의 어떤 변화를 수용을 하기 위해서 도시의 외관부터 새롭게 공사를 하게 됩니다. 흔히 소설 레미제라블에서도 나오듯이 하수도 시설이 특별히 잘 돼 있다는 이야기는 하수도만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하수도조차도 잘 돼 있는 게 되는 거죠. 19세기 후반에 대대적인 도시 현대화 사업으로 길이 커지고 건물들은 굉장히 견고하고 밝아지고 그리고 뭔가 구역들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당시의 사진이나 안 그러면 최근에 들어서 찍은 사진이나 그다지 크게 도시의 외관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이미 그때 현대를 준비했고 완성을 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당시에 파리의 도시를 전부 다 새롭게 재건을 했었던 사람은 나폴레옹 3세라는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에 나폴레옹 3세에 의해서 임명되었던 파리의 도시건설국장 오스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조르주 에젠 오스만이라는 저 사람은 파리를 포함한 그 근처, 파리 주변에 있는 도시 외관 내부 할 것 없이 샅샅이 전부 다 조사를 한 후에 길을 넓히거나 새로운 공원을 만들거나 하수도, 상수도 시설들을 전부 정비를 하거나 하면서 도시 현대화에 대한 모습을 완성을 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 상징적인 자리가 되는 오페라 갸르니에, 그러니까 파리 국립오페라 극장은 그 주변으로 모든 것이 저렇게 길도 넓어지고 건물도 현대적이 되고 하는 식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파리의 웨딩 케이크라는 별명이 붙었던 이 건물은 이후에 있는 파리 새로운 오스만식 재건 계획의 중심으로서 이게 쭉 이어져서 개선문 있는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파리의 외관을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서부터 이해할 수 있는지 딱 그 지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재정비가 됐던 도시에 인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도시가 급격하게 발전을 해서 지금 현대까지 파리의 어떤 발전되어 있던 문화 중심지로서의 모습도 병행해서 가지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예술의 모습은 이렇게 도시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는 동안에도 같은 속도로 변화하지는 않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술이 여전히 어떤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서 소화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이 나오더라 해도 항상 신화를 그려놨거나 종교화를 그려놨거나 안 그러면은 오리엔탈리즘 그림이라고 해서 사실 누드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이 동방에서 왔던 어떤 에로틱한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려내면서 그게 소비가 되는 지금까지의 방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예술들이 주종이었었습니다. 저게 발표가 되던 자리가 살롱이었었고요. 루브르의 저 방에 들어가는 해마다 처음에는 2년에 한 번씩 열렸었는데 나중에는 워낙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해마다 열리게 됐던 살롱전에 발표되는 그림들은 저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주제들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었죠. 그것 때문에 신문에 만평이 나오기를 올해도 비너스뿐이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성은 저렇게 생겨야 되는 줄 알고 있어라고 약간 희극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이 여자 두 분이 앞쪽에 그려져 있는데 살롱전에 출품됐던 그림을 뒤쪽에서 보셔도 뭐 계속해서 비슷한 그림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세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시대가 바뀌게 된 게 이제 1870년대에 들어서야 됐었어요. 그래서 인상파를 주창하고 새롭게 나왔던 화가들이 이 보여지는 모든 주제들을 우리 현대에 맞게 여기에 동기화시켜 버린다는
우리가 바깥에서 실제로 관찰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마다 변화하는 그 변화를 담기도 하고 새로운 기법과 함께 물감이건 뭐건 재료도 변화를 해서 주제도 정해져 있고 그리는 방식도 정해져 있고 변화가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여태까지 전통 예술에 도전을 해서 새로운 예술 운동을 이끌어냈던 게 이 19세기 후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술이 크게 지각 변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별로 계절별로 달라지던 광경을 그림 주제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과 각자의 역량들이 이전까지 전통을 이어오던 시스템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지는 시대가 되죠. 요 인상주의가 등장했었을 때 인상파 안에는 오늘 소개해드려야 하는 로트렉이 꽤 크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요 만평을 잠시 또 소개를 해드리면 당시 신문에 사람들이 인상파 그림이 초기에 나왔었을 때 처음에는 그 가치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었다는 것을 풍자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왼쪽은 사람들이 이 그림에 대해서 뭔가 퀄리티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러는데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돋보기로 해도 자세하게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그림에 저렇게 바싹 붙어 있는 사람을 그려놓은 게 있고 이쪽은 당신 뭐하냐 하는 질문에 오른쪽 사람이 물어보는 질문에 왼쪽 사람이 남들이 다 인상파가 좋다 그러는데 혹시 내가 전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혹시 그림이 거꾸로 걸려 있는지 그게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바꿔놓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이 둘 다가 풍자죠. 약간 과장된 풍자이고 이런 풍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인상파가 그리는 방식도 특이하지만 여태까지 자기들이 익숙했던 데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각 변동이 되게 됐어요. 사실은 이런 태도,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바라볼 때 독특하다, 아니면 처음 봤다,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은 여태까지 없었던 게 창조돼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술가의 당연한 뭐라 그럴까요? 의무이자 그리고 기본적인 거예요. 아예. 그런데 이 시대까지만 해도 예술은 그 이전까지는 모방이 창조보다 더 중요한 덕목 같은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이전과 다르게 그리고 자기만의 개성을 담고 하는 것을 처음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모더니즘의 시대가 오면서 사실은 예전과 확연하게 다른 그림들이 순차적으로 더 많이 그리고 점점 더 빨리 사람들에게 소개가 됩니다. 인상파 멤버 중에 하나에 에드가 드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로트렉과 크게 관련이 있지는 않아요. 로트렉은 되게 좋아했는데 이 사람은 로트렉하고 어울리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먼저 잠시 소개를 해드려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때 로트렉과 드가는 자주 전시가 합동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 이 두 사람이 자주 소개가 함께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림은 둘 다 여성들이 화장하고 있는 장면을 그린 건데 왼쪽은 로트렉 그리고 오른쪽은 에드가 드가의 그림입니다. 두 개의 특징은 약간 뒷모습 아니면 4분의 3 정도로 꺾여 있는 뒤쪽 부분에서 관찰을 한다는 거랑 그리고 여성들의 얼굴이 그려지지 않았다는 거랑 화장을 하고 있고 그거를 보고 있기는 한데 이 주제가 실은 그 전 세대 때는 잘 그려지지 않았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그리는 주제 자체가 가치가 있어야 됐었어요. 교육용 목적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신화이거나 역사이거나 무슨 정확히 전달해야 되는 큰 사건이어야 됐었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풍경을 그린다고 해도 뭐 교훈적이거나 아름다움이 정말 유별난 곳을 그림으로 그려서 사람들이 그림을 봤었을 때 보는 것 자체로 배우는 게 많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떤가요? 자기들이 관찰하고 있는 대상이 역사적으로 중요하거나 신화나 종교의 어떤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현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일상이거든요. 이런 거를 그림으로 그린다. 그 안에서 자신들이 발견해낸 새로운 미학을 전달을 한다. 이거 자체가 미술이 많이 변화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뭐라고 그러든 간에 이거는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도시의 외관이 바뀌고 나서 20여 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서로 간에 접하던 문화와 변화된 세상 안에 적응을 해서 예술도 지금 그 영향 하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가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나서 드가의 그림을 조금 더 보시게 되면 발레리나의 화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발레를 하고 있는 여성들의 몸의 자세를 굉장히 이제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자세를 그림으로 옮기는 일이 드가에게는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발레리나 그림이 많았고, 또 여기에도 역시 발레를 하는 사람들을 좀 특별히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왔던 남자들과 만나는 그 무대 뒷장면을 그린 거, 이거 역시도 비슷해요. 그런 식으로 풍자를 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드가가 관찰되는 대상을 이렇게 그려놨었을 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구도가 좀 보여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선 구도로 되어 있다거나, 여기도 사실 사선 구도기는 한데 문으로 반쯤 가리고 막아놔서 전통적인 회화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가는 즐겨 이용하는 방식이 저렇게 무대를 반쯤 가려놓고 뭔가 사람들의 시야를 막아놓은 채로 궁금하도록 만드는 것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그림들을 그려서 독특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 시선을, 관찰하는 시점을, 이런 게 나타나고요. 세탁부라는 사람들을 자주 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남자들이 드나들어도 그리고 관찰을 해도 별다른 거기에 별다른 반응 없이 그 시선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몇몇 직종밖에는 없었던 거죠. 그 중에 이 빨래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수도나 가스가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식의 구조는 몇몇 집에만 불과했었기 때문에 빨래를 따로 맡기고 그것을 해내고 다시 한번 갖다 주고 배달을 해주고 하는 경우의 직종이 생겨나 있었는데, 지금 그거를 하는 사람들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런데 자세도 재밌고 관찰하고 있었던 그 각도도 신기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드가가 기존의 전통적인 예술에서 벗어나서 외부의 자극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점이 있다. 또 일상생활을 그림으로 그리는 식으로 그림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새시대, 이렇게 새시대에 딱 맞다고 보기는 그래도 변화된 시기에 새로운 주제를 찾는 준비는 돼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후배 화가가 바로 로트렉이었습니다. 드가의 그림을 이제 한 번만 더 보시게 되면 목욕하는 사람들 시리즈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수도시설이 제대로 없었을 때는 물을 가지고 와서 이런 대야 같은 데서 자기가 혼자서 씻고 정리하고 몸을 닦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상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릴 때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새로운 것을 부여하는 게 드가가 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항상 봐왔던 전통적인 누드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각도에서 관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생활에 가까운, 또 자연스럽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오히려 그런 그림들이 이 사람 손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가는 이런 점들을 새로 발견을 해냈었어요. 그 자신은 외광파라고 불리는 동료 인상파 화가들과 차별적으로 실내에 있는 인물과 풍경이 아니라 실내에 있는 장면을, 외광이 아니고 이런 거를 그림으로 그리는 화가였었는데, 워낙에 이전 전통과는 다른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인상파 작가들과 같이 어울려 있었다고 하는 점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드가의 영향을 받고 드가처럼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그랬던 로트렉의 그림은 어떻느냐?
르누아르의 그림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물랭 들라 갤레트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 햇살이 막 넘실대는 그 야외 댄스장에서 서로 춤을 추다가 자기들이 와서 대화를 하는 장면을 그려놨던 그 장소인데, 몽마르트르에서 꽤 유명한 뭐 댄스 파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클럽에 가까운. 그런데 르누아르의 그림에서는 그렇게 젊고 화사하고 밝았던 그림이 같은 장소를 그렸던 로트렉의 손에서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전면에 있는 사람들이 르누아르의 사람들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사람들도 직선들을 그대로 뭐 감추지도 않고 마무리도 안 된 것처럼 거칠게 표현을 해놨었는데, 생기 있고 밝다기보다는 약간 어둡고 지쳐있는 듯한 느낌들이 조금씩 듭니다. 약간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더 확연할 텐데, 대생을 꼭 그렇게 했다기보다 남겨놨던 선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선들 속에서 이렇게 쭉 직선으로 내려간 선에서 약간 좀 깎여 있는 듯한, 그리고 슬프고 고독하고 쓸쓸한 감정들을 내포하고 있는 지쳐있는 표정의 대상들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거는 로트렉에만 보이는 관찰이었었던 셈입니다. 로트렉은 이런 그림을 왜 그렸을까? 그리고 그가 최종적으로 정말 하고자 했던 예술은 어떤 것에 있을까? 이런 점들을 지금까지는 로트렉이 파리로 와서, 원래 시골 출신인데 파리로 와서 정착을 하기 이전에 파리가 어떤 환경이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로트렉이 가장 존경했었던 선배 화가인 드가의 작품과 로트렉과의 관계의 전 단계 정도를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로트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유럽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름이 길면 귀족이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딱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스페인에서는 피카소가 귀족 집안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카소의 이름이 단어별로 나눠서 보면 40개 정도 된다고 하죠. 근데 로트렉은 확실히 귀족 집안이었었어요. 그래서 툴루즈 성, 그리고 로트렉 성 두 개를 한 번에 관리하고 있던 그 집안, 귀족 집안 출신으로서 그 지역에서 가장 명망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사촌지간이었었다는 것은 뭐 알려진 사실인데, 그 당시에 귀족 집안들끼리 이게 재산이 분할되거나 하는 일들, 워낙에 이제 이혼도 많고 하니까 재산이 분할되거나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집안끼리 결혼을 시켰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로트렉은 어려서부터 유전병이 몸에 내포가 되어 있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유전병이 이제 로트렉한테만 갑자기 다시 돌아온 건데, 그것과 더불어서 선천적으로 뼈가 약한 병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13살 때 오른쪽, 14살 때 왼쪽 뭐 이렇게 대퇴부가 골절이 된 적이 있었고, 그 골절 이후에 다리가 자라지 않아서 성인이 됐었을 때 이쪽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다른 데 몸은 다 컸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 하반신 다리가 성장을 하지 않아서 152cm. 이 당시 기준으로서는 정말 작은 사람이라고는 보기 힘든데, 그 외모가 밑에 다리만 그 14살 때, 13살 때 다리 길이에서 머물러 있고 위에만 어른으로 자란 거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한눈에 보자마자 알죠. 그런데 이 집 아버지가 엄청나게 장신입니다. 이 말을 타고 있는 자기 아버지의 그림을 그렸는데, 키가 크고 사냥 좋아하고 말 좋아하고 말 타는 거, 말 기르는 거, 뭐 소유하는 거 다 좋아하고 노는 걸로만 해도 사는 사람이었었어요. 돈이 이미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자기 머릿속에, 아버지 생각 속에는 남자답게 노는 것이 가장 멋있는 거고 내가 할 일이다 하는 게 들어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 눈에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다치고 키도 크지 않고 외모도 이상하게 된 것이 용납이 안 된 거고, 그래서 아들에게 친절하지도 않았었지만 아들로서 거의 취급도 하지 않았었다가 이제 알려진 바 내용입니다.
로트렉은 어렸을 때부터 뭐 아버지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그랬었던 것도 있고 본인도 좋아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동물, 특히 말에 대한 그림을 여러 차례 그립니다. 그게 그림들이 괜찮아요. 말 그림도 잘 그리고 이게 재능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도록 해주죠. 어머니십니다. 아델 데 툴루즈 로트렉. 이분이 그래도 로트렉이 어렸을 때 그렇게 다쳤고 또 외부의 놀림감이 돼서 항상 자기 생이 그러니까 불행해지고 있었을 때도 어머니는 그래도 편이 되어줬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요. 로트렉 어머니가 그렇다 그래서 너무 자애롭고 모든 걸 다 편들어주고 그랬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잠시 서로 간에 이제 갈등도 있고 몇 가지 문제들은 있었는데 대체로 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당시 모르더라고 해도 일단은 그래도 믿어주고 기회를 주고 하는 편이었던 게 그나마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를 그렸던 두 개의 그림에서 보더라도 귀족 집안이고 그렇기는 한데 소박하고 겉으로 막 드러내고 그러지는 않았었나 보다 하는 게 약간 느껴집니다. 이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 혼자서 유학 보내듯이 파리로 잠깐 온 적이 있었고 그러니 그런 마음을 좀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다쳐서 기형이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병원 의사들은 전부 절망적인 진단을 내렸고 그러니까 공부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파리에 학교에도 올려 보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못해서 공부 못하고 내려온 거죠. 사실은 프랑스 시험인 바카롤레아라고 그 대입고사가 있는데 그 시험에 한번 낙방을 할 정도로 본래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요. 이제 이 정도 되는 학생이면 그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공부에도 관심이 없고 자기가 그렇게 신체적으로 이제는 사람들의 놀림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던 아들한테 그래도 뭔가를 좀 찾아줘야겠다 생각이 드셨는지 그림을 권유하든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할 때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권했던 사람이 그래도 어머니셨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로트렉이 자기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제부터는 로트렉의 세계관에 대해서 사실 밑에 지방에서는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말을 좋아했고 또 자기도 나름대로 좀 자유롭고 싶어 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다. 시선도 따갑고 좌절한 실패자 그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냥 파리에 와서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파리에 와서 잘 해야 되는데 정착했던 자리가 나중에 몽마르트르가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는데 이 몽마르트르는 조금 특이한 장소예요. 1800년대 후반에는 몽마르트르는 파리 구역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뭐 다른 파리 시역 내에서도 수도 가스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닌데 이쪽으로 난방이 될 리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 많이 열악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일거리를 찾기 위해 들어왔던 해외 이민자들이 도시에 가깝게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장소. 그리고 도시에서 밀려난 사람들. 아까 그 재건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런 재건 계획들 하에 원래 집 짓고 살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게 돼 있는 게 요즘 젠트리피케이션까지는 아니더라 해도 자주 이루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자리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은 대도시들이 의뢰에 그렇듯이 전염병 환자가 가끔씩 쭉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을 전부 소개시키고 그 전염병에 앓았거나 주변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강제로 도시 중심에서 추방이 돼요. 자주 그런 일이 있었고 이 몽마르트르 건너편으로가 그렇게 병에 걸렸거나 감염 이제 여부가 있거나 안 그러면 감염자가 많이 나왔던 지역의 사람들이 강제 이주를 당했던 자리이기도 했었습니다. 가끔씩 이 지역을 다닐 때 몽마르트르 주변 다닐 때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어디 가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 몽마르트르 주변을 다니는 동안 제가 산책하던 약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추방당한 사람들의 땅
그리고 파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땅, 그렇게 뭔가 유배지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지금 파리 시내는 워낙에 대도시화가 되고 복잡해지면서 살기가 아주 만만치 않아지고 되게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집도 쉬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프랑스의 고유한 특징들도 많이 사라져서 외국의 어느 도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그저 그런 국제 도시가 됐는데 파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미덕 그리고 그런 외관, 뭐 카페나 이 길거리 골목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느낌들이 살아있는 데는 몽마르트르밖에 없다. 그런 역설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또 재밌는 구석이 있죠. 하여튼 몽마르트르 주변으로 자기가 정착을 하기 이전에 사실은 로트렉이 파리에 공부를 하겠다고 와서 제일 처음에 들어갔던 학교는 레온 보나라는 선생님의 학교였었어요. 그런데 레온 보나는 당시에 아카데믹한 작가들 사이에서도 꽤 아카데믹한 사람. 그러니까 가르침이나 뭐 그 규율에 대해서나 연습하는 양에 대해서나 정말 엄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사실은 자료 화면들이 항상 있는 것이 이 종강식 사진이라고 할까요? 1년에 한 번씩 여름이 돼서 긴 바캉스를 맞이하기 전에는 학교 학생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는 일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로트렉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레온 보나는 로트렉한테 굉장히 직설적으로 재능이 없다. 공부하면 안 될 것 같다. 선생의 말을 너처럼 안 듣는 애는 못 봤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로트렉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로트렉은. 그 되게 고루한 분이셨고 완벽주의자였고 자기 자신이 성실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연습하지 않는 제자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테크닉적으로는 최고여서 사진보다 더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유명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학교 학생들을 사진 찍은 것을 봤었을 때 로트렉을 포함해서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죠. 화가들의 그러니까 화가를 지망하는 사람들은 꼭 이제 젊은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레온 보나는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 실제의 그 아카데미 학교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국립미술학교 선생으로서 발탁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기를 폐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집에다가는 레온 보나한테 어차피 예쁨 받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빨리 다른 데로 가고 싶다 해서 자기가 알아서 학교를 옮기겠다 한 다음에 찾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코르몽이라는 분의 화실로 넘어갑니다. 화실로 넘어간 것은 기록을 통해서 또 짐작을 해서 보면 코르몽이 훨씬 더 사람이 유하셨다.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부드럽게 제자를 가르치는 편이어서 잔소리 안 들으려고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코르몽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오르세 미술관에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그림이에요. 그림 자체로는 오리엔탈리즘에 가까운 좀 어떻게 이렇게 예전에 인류 초기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당시 사람들한테 조금 먹힐 수 있을 만한 약간 좀 환타지 영화 같은 느낌의 그림들을 그렸었는데 비율 선택이나 그리고 어떤 자세들에 관해서는 이것은 전통적인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코르몽 화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어서 그 동료들과 같이 이제 사진을 찍힌 게 나오는데 처음에 코르몽 화실을 골랐었던 것은 암만 해도 코르몽이라는 분이 조금 더 관대하고 그리고 로트렉이 그리는 그림에 예전에 선생님이었었던 레온 보나보다는 훨씬 덜 세게 야단을 쳤기 때문으로 짐작이 됩니다. 본인이 코르몽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계속 끊임없이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내는 게 있거든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하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선생님으로서 좀 관대하고 자유롭게 풀어놨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레온 보나처럼 몰아치는 사람한테는 단기간에 기술이 늘어나게 되는데 로트렉이 코르몽 화실에서 급격히 뭐 자기가 그림이 더 늘어났다거나 그런 식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로트렉이 코르몽 화실을 다니는 동안에 한 사람의 조금 저희들이 반가울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빈센트 반 고흐인데요. 꽤 오래 코르몽화실에서 터줏대감 같이 있었던 로트렉은 1886년도에 동생 테오의 청으로 파리에 내려온 이후 파리에서 그림 공부를 하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코르몽화실에 뒤늦게 들어왔던 빈센트 반 고흐를 만나게 됩니다. 두 명의 아웃사이더가 서로 한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저렇게 그림으로, 요거는 이쪽에 보여지는 그림은 이 빈센트 반 고흐를 로트렉이 그림으로 그려준 건데, 저런 식으로 기록을 재밌게 남기기도 했었죠. 물론 빈센트 반 고흐는 계속해서 여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아를로 내려가게 됐고요. 그리고 로트렉도 코르몽화실에서 더 이상 있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선생님이 공부를 뭐 정말 성의 있게 가르쳐주거나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1886년, 7년을 기점으로 해서 파리의 미술 환경이라는 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의 선생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팀들이 거의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강생도 없고 한 처지에 코르몽이 이 로트렉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어서 그림 학원도 문을 닫고 로트렉은 스스로 졸업을 하고 자기 나름의 살 길을 찾아야 됐던 거죠. 그때 당시에부터 몽마르트르를 주변으로 해서 로트렉의 자기만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1890년, 1880년, 90년도부터, 이제 80년도가 지나서 90년도부터 1914년, 정확히는 세계 제1차 대전이 터지기 전까지의 짧은 시기를 벨 에포크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는 정확한 무슨 명칭과 무슨 왕이 있었던 시기, 그런 것도 아닌데 벨 에포크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어요. 저 때를 벨 에포크라는 뜻은 아름다운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있기 이전에 사실은 유럽 사람들이 정신 그리고 문화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외부로의 사건인 1차 세계대전이 있기 이전, 낙관론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이 가만 놔두면 자유롭게 발전을 할 거다 하는 게 생기니까 자신들이 발전하고 좋은 방향으로만 갈 거라고 믿으면은 인간은 이상한 선택을 하는 게, 그러면은 조금 더 향락적으로 퇴폐적으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반성을 하고 그리고 절도 있게 그 절제를 하면서 살고 하는 것보다는 세기 말이라는 것도 겹쳐지면서 조금 더 뭔가 풀어놓는다고 할까요? 그러고 나서 향락이나 그 외의 유희거리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랬었어요, 파리가. 그 당시 파리의 환경에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퇴폐적이다 할 수 있을 만한 수많은 극장들이 그런 쇼를 열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또 그런 유흥을 찾아서 왔던 유럽 전체의 많은 사람들이 몽마르트르 주변으로 모여들게 됐었죠. 그 시기에 몽마르트르에 물랭루즈라는 이 극장식 식당이 문을 열게 됩니다. 뭐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영화, 예전에 이안 맥그리거가 나왔던 영화 물랭루즈에서도 그때 당시에 물론 그 완전히 환타지 영화지만 로트렉도 나와요. 그 그룹 안에서. 그 키가 작은 시인으로서 나오게 되는데 화가보다는 오히려 시인같이 나왔는데, 예, 몽마르트르는 지금도 이런 모습입니다. 물랭루즈는 여전히 비슷한 타입으로 연주를 하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물랭루즈 주변으로 했던 몽마르트르 저쪽 구역은 유흥지로서 유명한 장소가 돼서 밤에는 좀 조심하라 이야기를 들을 만큼 매번 그 명성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여기에 포스터 그림을 그리고 물랭루즈뿐 아니라 물랭루즈에서 거의 전속을 하다시피 해서 그쪽 포스터 그림을 그리고 그랬었는데, 로트렉이 그 주변으로 해서 그 당시 수요가 많이 올라갔던 술집이나 캐바레나 카페테리아 아니면 레스토랑 등에 들어가는 장식용 그림을 여러 개를 그리는 것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때문에 예전에 2018년도 파리에서 있었던 큰 전시회 때도 로트렉 그림은 대체로 그런 판화나 빨리 그렸던 포스터 그림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사진도 있었어요. 몽마르트르에 물랭루즈가 처음으로 생겼던 때
여기 나오는 지들러라는 사람이 로트렉을 고용을 해서 이런 식의 포스터를 빠른 시간 동안 자기가 주문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실행이 됐다. 사실은 당시에는 한 명 한 명마다 몽마르트르 주변으로 해서 손님을 끌 수 있을 만한 이 캐릭터들이 사랑을 받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굴리라는 사람은 여기 여자분 춤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췄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저 사람이 춤을 추고 이쪽에 있는 발란틴이라는 사람과 함께 춤을 춘다 하면은 그것을 보러 구름 관중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스터를 그림으로 그려줬었습니다. 두 사람이 등장을 한다. 이쪽은 이제 가수였고 연기자였던 이 배우가 여기 극장 식당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포스터. 이쪽은 일본식 긴 의자에 앉아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졌던 일본풍이 조금 가미되어 있는 신기한 코드의 레스토랑 내지는 뭐 카바레 이런 것들인데 그런 장소들마다 로트렉한테 부탁을 해서 그림으로 그려지고 저게 그림으로 그려진 것을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포스터 가게에서나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게 어색하거나 신기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19세기 후반에는 이게 좀 신기한 그림들이에요. 여태까지 스타일이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많이 없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빠른 시간 동안에 주문을 받아서 굉장히 단순하고 간략하게 그려지던 이 그림은 특징을 잘 잡아내긴 하는데 서양 미술의 전통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놀라게 됩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죠. 아까 보셨던 물랭 루즈가 거기에서 댄스 파티가 열린다는 포스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고양이. 이런 포스터들은 아마 여러분들 눈에 익숙하실 거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굴리라고 불렸던 그 댄서, 여자 춤추는 분,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제인 아브릴이라고 해서 이쪽도 역시 춤을 기가 막히게 췄다는 댄서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포스터를 많이 그리고 굉장히 빨리 소비가 됩니다. 사람들이 저 포스터를 구입을 하기도 하고 해서 로트렉은 처음에 저렇게 전속으로 포스터와 홍보용 자료 또 장식용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서 자기가 화가 전문적인 화가로서 성장하고 성공하는 그 전형 방식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데 새로운 그림을 그리면서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 물랭 루즈 안의 내부의 모습을 그려놨던 그림이 이제 나타납니다. 로트렉이 저때 살았던 지역이 몽마르트르 주변이었었어요. 그리고 같은 골목에 드가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드가 그림에서 나타났던 구도, 사선으로 이루어졌던 그 구도는 원래 서양 회화에서는 전통 방식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던 구도예요. 그런데 지금 로트렉이 그려놨던 이 그림 속에서도 굳이 이쪽 부분을 자르고 들어가는 사선이 있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쪽으로 약간 몰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역광으로 비치는 조명하에 여기 끝에 있는 사람도 뭔가 이제까지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신기함이 나타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런 구도로 그려졌다는 것은 예전 전통 방식의 구도나 배치가 아니라 아무래도 동양, 특히 일본에서 가지고 왔던 구도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작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트렉이 그리는 사람들의 표정은 의뢰히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조각에서 어떤 미남 미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연민이 들거나 약간 좀 풍자적이거나 하는 그 경계의 뭔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의 시선을 끌도록 되죠. 굴리가 춤을 추고 발렌타인이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던 여기에 로트렉이 비교적 초기작인데 보셔도 금세 이제 느껴지시겠지만 그림으로 그릴 때 이제 로트렉이 사용을 했던 색감이나 안 그러면은 뭐 물감들이 있는 그 두께랄까 그런 게 유화 그림이 항상 보여지듯 한 방식하고는 조금 차별적이 됩니다. 그리고 로트렉이 저걸 그림으로 그리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본인을 그려놨던 그림인데
약간 이렇게 희화화해서 그리는 것들을 좋아했었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조롱을 하는 건데 이게 뭐 그래 난 난장이지 뭐. 나 생긴 게 괴물이잖아. 이런 방식으로 친구들한테 자주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 자학 개그 비슷하게 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자체의 에너지는 자기를 굉장히 뭐 못났거나 그런 사람으로서만 보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의 방어 기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걸 더 사람들하고 웃으면서 편안하게 지내도록 만드는 자신만의 방법일 수도 있을 텐데, 저런 방식으로 스스로 희화를 하거나 장난을 치거나 하는 일들이 많은 거 보면 유쾌한 성격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진 몽타주 기법을 사용해서, 몽타주 기법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두 번에 걸쳐서 찍은 것을 겹쳐 놔가지고 장난쳤던 그 당시에 사진 트릭으로 자기를 한번 연출을 해본 겁니다. 지금 이 그림도 한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원래 나무 패널에다가 그려졌던 간판용 그림이에요. 둘 다가. 그게 원래 오르세 미술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리의 춤에 대해서 이쪽에서 또 역시 발렌티나가 춤을 추는 장면, 그리고 여기도 또 똑같이 그런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오스카 와일드고 몇 명의 당시 예술가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그림 두 개가 그러니까 물랭루즈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극장의 양쪽 편으로 있었는데, 로트렉이 그러니까 사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물랭루즈도 잠시 동안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나서 이 그림이 전부 다 철거가 됐고, 나중에 보관이 힘드니까 이 그림을 하나하나씩 사람 있는 부분을 잘라가지고 각자 팔려 나갔다가 로트렉의 가치가 1920년대 이후에 다시 재발견이 된 다음에 어렵사리 그림을 하나씩 또 모아가지고 다시 뜯어 붙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르세 미술관을 가서 이 두 개의 그림을 보시면 사이즈가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각조각 뜯어졌던 자리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다 뜯어져서 따로 팔렸다는데 그걸 전부 다 찾아와가지고 모두 조각을 맞췄는지 약간 좀 농담같이 생각될 정도로 신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로트렉의 그림은 실용회화에 가까워요. 그래서 포스터를 그리거나 뭐 극장에다가 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주문에 딱 맞게 대상을 강조하고 약간 과장돼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잘 보이도록 그러니까 전달해야 되는 내용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셈이죠. 로트렉이 항상 포스터를 그리듯이, 안 그러면은 여기 자전거 대회 포스터까지도 주문 받았던 것을 상업적으로 소화를 해내는 그런 작가였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순수 예술가라고 그 당시에는 보여지지 않았던 것도 같아요. 그리고 과연 로트렉의 그림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라고 얘기가 나왔을 법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로트렉이라는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몸에 있는 장애, 핸디캡 때문에 겉보기로 사람들이 괴물이라고 놀리는 것을 자기도 자기 스스로 괴물이라고 받아치고, 그리고 귀족 가문이었었는데 거기에서 인정받거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탈돼 있었고,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정도 아니었었죠. 자기는 고귀하게 살고 어떤 유흥만 즐기면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던 운명이었었는데 신체적인 것 때문에 그거 하나로 탈락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파리에 들어와서 자기가 기거했던, 선택했던 장소는 그 자신이 상처를 입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몽마르트르 주변이었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몽마르트르라는 장소 자체가 파리의 중심부, 현대화되고 더 많은 화려함이 넘쳐났던 그 자리에서 탈락돼 있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장소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은, 굳이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장소로 들어가는 거였었어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가 밀려 나온 사회에 대한 동경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적응해서 지냈었거든요. 요구하는 그림들을 그려주긴 하는데 순수하게 자기가 그려냈던 그림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거였었습니다. 로트렉이 그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까 술집에 앉아있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뭔가 조금 결핍되고 슬픔이 서려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그림들의 출발점은 일본 그림, 보통 우키요의 판화라고 하는 여기에서 비롯된 게 많습니다. 이건 일단 드가부터 그랬었어요. 빗질하면은 다 그거냐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그림이 입체적이지 않고 뒤쪽에 배경이나 명암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동작과 분위기만을 전달을 할 때는 평면적으로 그려져 있는 일본 그림하고 공통점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제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모네의 이 그림 자체는 일본식 달이라고 아예 제목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 일본식 달이라는 게 우키요의 판화에서 봤었던 바로 이 그림. 이쪽에 여성을 일본에서 판화로 그렸던 게 여기에 나와서 메리 커셋이라는 화가에 의해서 그려질 때 서양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세수를 하고 자기 몸을 닦고 하는 장면 자체가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이건 거의 일본풍인데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한국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줬어요. 일본 그림은. 특히 인상파 이후에 저 모더니즘 화가들한테는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평면적이다, 그게 더 발전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지금까지의 입체감을 강조를 하고 그림에서 우리의 눈에 원근법이니 단축법이니 같은 것을 써가면서 실제처럼 보여지도록 만들려고 애를 썼던 전통과는 달리 우키요의 판화들은 자신들의 그림이 이 그림 자체가 회화라는 것을 오히려 더 강조하는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키요의 판화, 일본 사람들의 판화에서 영향을 받았었던 유럽의 화가들, 로트렉도 이렇게 평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그림들은 표정들을 잡아내는 점에서도 그리고 얇게 선적으로 나타나는 점에 있어서도 그 자세들이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여기까지 포함을 해서 일본풍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것이 드러나죠.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일본에서 왔던 조금 신기하고 독특한 방식들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를 한다. 두 번째는 자기 주변의 사람을 그릴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내면에 대한 관심을 포함을 한다. 로트렉의 그림에 나오는 이 여성들은 아까 드가의 그림에서는 평화롭게 하품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여성들이에요. 그런데 로트렉한테는 이제 그게 보이는 겁니다. 흔히 느끼고 보는 만큼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들을 다들 짐작을 하시죠. 드가는 관찰자예요. 로트렉은 드가를 놓고 보게 되면 동반자인 거고요. 그래서 동시대에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동네 환경에서 자기가 그리는 모델을 자세와 주제만 채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정신을 그림으로 그릴 줄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로트렉이 수잔 발라동이라는 여성, 그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의 여성 예술가예요. 처음엔 세탁부로 시작을 하고 모델을 됐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굳은 일을 다 하면서 있었는데 본인이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거의 독학에 가깝게 혼자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드가의 사사를 조금 받으면서 독립적으로 화가가 됐던 인물인데 로트렉하고 1년 정도 굉장히 깊은 사이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잔 발라동이 자주 모델이 됐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렸었다는 거죠. 저는 이 그림을 특별하게 되게 인상적으로 보는 편인데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여성들이에요. 몽마르트르 주변에서. 아까 보셨던 그런 술집 또 캐바레 이런 데서 댄서를 하거나 손님을 몸을 파는 여성으로서 손님을 받거나 이런 장면들인데 사는 것이 쉽지 않죠.
도시에서 그렇게 어떤 유흥가로서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데서 그 안에 벗어나지도 못하고 벗어나면 오히려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지 거기에서 자유롭게 어딘가로 옮겨가는 게 아닐 겁니다. 그들의 일상이 어땠을까?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오늘 저의 취지는 로트렉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을 그렸는지를 세세하게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관찰하는가에 대한 것을 로트렉은 이미 준비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거대로 관찰해 주십사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뒷모습이죠. 그리고 어깨가 약간 처져 있고 아마도 시간은 이제는 벌써 오후로 넘어가고 있을 겁니다. 뒤늦게 일어나서 화장을 한다. 그러니까 화장이에요. 제목 자체는 화장을 한다. 라 또알레트. 누굴 위해서 화장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앞으로 자기한테 있었을 때 그 사람의 이 어깨를 통한 각도로서 저희들은 저 사람의 얼굴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모습을 로트렉이 보고 그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거죠. 드가의 그림과 느낌이 다른 게 거기에서 나옵니다. 드가는 관찰자예요. 로트렉은 말씀드렸다시피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로트렉은 이 장면에 모델이 되는 대상의 기분이 어떤지 그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볼 때 가끔씩 조용히 관찰을 할 수가 있어지게 됩니다. 로트렉이 그렸던 그림 중에 여성 동성애자들에 대한 시리즈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나 이런 그림들이나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됐었어요. 물론 그 말도 맞을 겁니다. 이 여성 동성애자도 그림으로 그렸다 하고 설명이 끝나도 괜찮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유럽의 환경, 특히 이쪽에서 난방도 잘 안 되는 그런 환경에서 겨울이 되면 어떨까요? 이 두 사람의 처운 밖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누구냐? 말 그대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죠. 이제는 거의 뭐 생애 마지막 시간대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정도까지 밀려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그들이 매일매일을 견뎌내고 있었을 때 그들 밖에는 서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은 과연 성적인 어떤 욕구에 의한 동성애자인 건지 안 그러면은 그저 상대편을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함을 가진 그냥 인간으로서는 건지 제가 굳이 이것을 특별히 뭐 좋게 본다거나 미워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 있는 공기를 로트렉이 그리고 싶었을 때 그가 포착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까 이 그림에서 또 이 그림에서 조금씩은 저는 느껴집니다. 로트렉이 그렸던 그림의 각도를 살짝 달리해서 그걸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유달리 특별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선들을 쓰는 것은 되게 아껴져 있고 빠른 시간 동안에 이게 싹 완성이 돼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환경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관찰할 때 있어서 저 사람들이 그 거리를 허락을 해줬다는 게 대단하다 하는 조금 전에 보셨던 그림들 말고 친구들을 그렸을 때도 이 태도가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번 그림들을 보세요. 이거는 완성을 하다 말았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기 힘든데 오른쪽의 그림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표정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저게 거리가 그만큼 줄어서 가능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친구를 이렇게 그려놨었을 때 눈빛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 사람의 성격을 조금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로트렉이 그걸 잘 잡아내거든요. 여기들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쪽 각도에서 표정을 봤었을 때 이 그림도 그리고 여기에서 보셨던 이 그림도 특별하게 미화되고 더 이상적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특징들이 간단한 선 속에서도 느껴지도록 만들어지죠.
친구들은 굉장히 멋있게 그렸어요. 본인이 그렇지 않아서 그런지 친구들은 막 전부 키가 크고 전부 저렇게 옷을 입어도 폼이 나도록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여기에서 나타나지. 아까 보셨던 딱 그 사람인데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안 그럼 요 거리에 대해서. 타피에드 셀레랑 박사라고 로트렉의 주치의에 가까운 여러 가지 것들로 로트렉의 나빠지는 건강 상태를 계속해서 연루해 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루이스 파스칼이나 모리스 조아양 같은 사람들은 자기 친구, 절친들이었었죠.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그림들을 쭉 보여드렸냐 하면 로트렉의 그림은 이 사람이 미술학교에서 나와서 몽마르트르 근처에 정착을 한 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 수많은 작화들을 통해서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림들이 가볍고 그리고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포스터 그림이다 보니까 캐리커처 그리는 것처럼 특징을 잘 잡아내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트렉의 그림은 나중에 포스터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순수한 인물화로서 등장을 해 있을 때 약간 가까이서 보고 싶은 느낌이 납니다.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모리스 조아양의 사진을 나중에 보시게 되면 실제보다 좀 더 멋있게 그린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은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로트렉의 느낌인 거죠. 이 사람이 가지는 성격, 입술을 다물고 여기 있는 볼 안에, 그러니까 볼 이쪽으로 뭔가 힘이 들어가 있는 이런 표정 안에 낚시를 하고 있을 때 되게 단단해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을 그렇게 해서 가까이서 관찰을 하면서 마치 기분이, 느낌이 어떤지 내가 알 것 같다고 그거를 그림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는 좀 특이했었어요. 로트렉의 그림이 아까 그 여성들을 관찰할 때처럼 여기에 친구들이나 그게 일반적인 인물화라고 해도 이 사람은 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그 사람의 특징을 잡아내고 이만하면 만족하겠지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떻지? 라는 궁금증으로 들어오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트렉의 그림은 한 번쯤 인물화가 돼 있었을 때는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은 언제나 그 사람의 모습은 계속해서 존재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끄집어내서 표현으로 옮길 줄 아느냐? 이거는 작가의 역량입니다. 로트렉은 그 자신이 상처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소외가 된 사람이었었고 그 자신의 선택으로서 소외된 사람들이 참 많은 그 장소로 이주를 했었습니다. 그 대상을 계속해서 그림으로 그릴 때 대상들이 그림으로 나타날 때 포스터에 산업화되어 있는 속에서는 이런 표정들은 별로 필요하지 않죠. 그때는 단순화시켜져 있고 운동감, 리듬감이 넘쳐나는 그림들이 있어서 그림을 보는 것도 유쾌하고 집에다 하나 걸어놔도 기분이 좋게 만드는 약간 어둡기는 한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물화를 놓게 되면은 갑자기 관찰이 깊어져요. 사람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자기 자신의 생을 계속해서 들여다볼 만한 지적인 수준의 사람일 때 그가 계속해서 밝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밝음이 없었을 때의 관찰이라 해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비극만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그 인간들에 대한 모습을 느낌으로 전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트렉은 생애 후반, 이래봤자 36살밖에 안 되지만 매독과 그 외 알코올 중독과 거기에 따르는 합병증으로 건강이 극도로 나빠집니다. 그래서 1900년도부터 1년 동안 너무 고통스럽게 투병을 했어요. 병인 탓에 그림이 그렇게 많이 그려지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고통을 끝내는 게 이제 죽음이 되는 바람에 일찍 사망을 한 건데 나중에 로트렉의 어머니가 로트렉 작품을 전부 다 모으고 나서 어렵게 이걸 다 여기저기 구해서 모은 다음에 기증을 하려고 하니 이 로트렉의 명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당시 관청에서 그 기증을 망설이게 됐었죠. 그랬더니 설득하고 오래 시간을 끄는 것보다 그냥 직접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집안에
얼마나 재력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뒤늦게 깨닫게 해주도록 알비의 예전에 주교관이었던 성 하나를 매입을 하여 그 성에다 미술관을 아예 꾸미게 됩니다. 알비의 로트렉 미술관. 1922년도에 설립이 돼서 점차 내부의 모습이 다 바뀌어지고 지금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고 굉장히 좋아하는 미술관으로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로트렉의 그림은 반복적이에요. 이게 포스터로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자주 뭔가 허용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봤던 걸 또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너무 단순화돼 있어서 몇 개 보면은 다 본 것만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서 전시 때 굉장히 만족스럽다. 너무 이 사람에 대해서 이걸 보니까는 기쁘고 아름다운 걸 찾았다고 그런 전원이 확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봤던 거 또 보는 느낌? 예전에 봤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데서 끝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이것대로 또 무엇은 무엇대로 조금 나눠서 보시면 어떨까? 특히 로트렉 스스로가 자기를 그렸던 저 순처럼 원하는 전달이 뭐였을까? 이 사람만 관찰할 수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 자신이 그런 외모를 가지고 저 친구 좀 안 됐어 라는 얘기를 들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사람들한테 경계가 낮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타고난 재능이 그것을 관찰하고 전달하고 했을 때 적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죠. 로트렉의 그림을 봤었을 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여성과 여성 간의 관계나 인물 초상화에서 그 사람의 성격이 느껴지는 그 그림들은 지금까지 적당한 거리에서 이 정도만 봐도 돼라는 서양 회화의 전통을 가볍게 뛰어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개성 그리고 발견했던 대상의 독특함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새로운 현대 시기에 로트렉은 제일 전공법을 썼던 거예요. 모델의 영혼을 그림으로 옮겨 놓을 수가 있는가. 로트렉을 보고 몽마르트의 천재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작은 거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거기엔 특별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보다 로트렉의 인간사를 그 사람은 그렇게 생생하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대화를 그쪽으로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로트렉이라는 사람이 그렸던 그림에 그 간략함 속에 드러나는 인간에 대한 관찰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한 관찰로 저희들이 약간 씁쓸해한 느낌은 들지만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안에서 이런 성격과 저런 개성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그 안에서 지쳐있거나 소외됐거나 하는 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성실하게 보여줬던 것. 저희들은 이 젊게 살다 세상을 떠나간 예술가들한테 아마도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딱 그런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대부분 인간들을 만나고 그들을 이해하는 순간은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훌륭한 찬사 같은 걸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로트렉에 대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또 다른 작가를 소개하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